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써먹는 심리학입니다. 직장생활, 인간관계, 사랑의 답이 필요할 때 꺼내 읽는 심리법칙 57가지가 10개의 챕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챕터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그리고 흔히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례로 들고 있어 분명 제목만 봐도 이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면 학문으로만 생각해서 용어나 개념, 이론 등이 모두 어렵지 않을까라고 짐작하시겠지만 분명 우리 삶과 깊숙하게 함께하고 있어 이 책과 함께라면 심리학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우리 생활 속에서의 생각, 행동들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더욱더 정신적인 건강함을 가지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상 깊었던 몇 개의 이야기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라는 21세기의 패스트, 가장 친한 타인. 장희와 그의 동료들은 점심시간에 근처에 새로 문을 연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일행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스마트폰을 꺼내서 각자의 SNS를 확인한다. 일행이 식당에 도착한 뒤 각자 원하는 메뉴를 주문한 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방금 전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었다. 그들은 각각 휴대폰을 들고 식당 벽에 장식된 소품, 조명기구, 그림을 찍었다. 음식이 나오자 장희 맞은편에 앉은 두 여직원은 음식 사진을 찍으며 서로 재촉했다. 어서 찍어. 너 다 찍으면 내가 찍을 거야. 그들은 모든 음식 사진을 한 번씩 찍은 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서 보정 처리한 뒤 SNS에 올린 뒤에야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하는 동안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이 식당의 음식에 대해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았다. 장희는 회사에 돌아가서 SNS를 확인해 보니 동료들은 이미 각자의 계정에 점심을 먹었던 식당에 대한 평가와 사진을 올려놓았다. SNS가 유행한 뒤로 동료들은 온라인에서 서로를 팔로우하기 시작하면서 공통으로 관심 갖는 화제와 취미가 많아졌지만 함께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SNS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리라 생각했지만 바로 옆에서 일하는 동료는 물론 가족마저도 가장 친한 타인이 되고 말았다. 인플루언서는 외롭다. SNS가 우리 생활에 가져온 편리함과 그 부작용은 무엇일까? 쉽게 추가하고 또 간단히 삭제하는 SNS 속 친구가 그 대비를 쉽고 명확하게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SNS를 통해 맺어진 인간관계는 피상적이고 저급하게 변하고 있으며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이해를 약화시키고 인간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온정을 파괴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이기적이고 외롭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미국 MIT 대학 교수 셰리 터클은 외로워지는 사람들에서 정보기술이 과도하게 발달한 사회를 규탄하며 이렇게 공언했다. SNS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현대병이다. 기술은 사람 사이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가상의 세계 속에서 현실과 단절되고 사람을 만나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빼앗겼다. 물론 SNS를 친구와 연락하는 편리한 수단으로만 삼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친구들과 여행하고 해변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며 서로 깊은 감정을 교류한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수억 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상세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찾고 정작 자기 주변 사람들과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외로움이 끝없이 널리 퍼지는 21세기의 패스트가 되기 전에 친애하는 당신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를 잠시 내려놓고 친구와 마주 앉아서 수다를 떨며 오후를 보낼 의향이 있는가? 창가 좌석을 선호하는 이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 경계 효과. 사람들은 식당에서 거리를 내다볼 수 있는 창가 좌석을 선호한다.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가롭게 대화의 꽃을 피우는 동시에 창문 너머 행인들 혹은 한적한 오솔길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길가의 카페나 작은 식당 역시 실내 좌석보다는 창가 좌석에 앉는 손님이 더 많다. 버스, 기차, 비행기에서도 사람들은 창가 좌석을 선호한다. 지정 좌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면 창밖에 아름다운 풍경이 없어도 또 밤이라서 밖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사람들은 통로 쪽 좌석보다도 창가 좌석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넓게 트인 광장에서는 어떨까? 사람들은 담장, 기둥, 가로등, 나무와 같이 공간의 경계를 나누는 건물이나 시설 주변에 머무는 경향을 보인다. 드넓은 모래사장에서도 사람들은 가장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곳이 붐빌 때에서야 비로소 중간에 개방된 공간으로 자리를 옮긴다. 창가 좌석을 선호하거나 광장의 건물이나 시설 부근에 머무는 현상은 생활 속에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자 데얼크대 용해는 엣지 효과라 불리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사람들이 일정한 구역의 가장자리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넓은 중간지대를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은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근원을 둔 심리라고 설명한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안전한 공간을 찾는다. 창가 혹은 경계에 가까운 위치는 이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창가에 앉으면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가능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적 공간의 반이 창가에 가려져 있어서 외부 공간으로부터 자신을 가능한 한 적게 노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놓이면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 남아 상황을 주시하든 신속하게 대처하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행동할 수 있다. 즉, 경계는 개인에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한다.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주변 사람들을 관찰한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말을 걸지 혹은 친근하게 다가갈지 등을 결정한다.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는 투명한 공기방울과 같은 개인적 공간이 있다. 그것은 색도 맛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만져지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가장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중심에 있는 사람보다 그 구역을 떠나기가 쉽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공간을 쉽게 침범당하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개인적 공간을 침범하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떨어뜨려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상황을 주도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전을 유지하고자 한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칵테일 파티 효과.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어느 날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는 아인슈타인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다. 기자는 나중에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려고
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청했다. 아인슈타인은 흔쾌히 승낙했다. 산책을 마친 뒤 아인슈타인은 전화번호 수첩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찾은 뒤 기자에게 적으라며 번호를 하나하나 읽어주었다. 기자는 자신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수첩에서 찾는 아인슈타인을 이해할 수 없었다. 기자의 마음을 읽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전화번호부에 이미 적혀 있는데 굳이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겠소? 위의 일화가 사실인지 아닌지 의구심을 품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뇌가 활동할 때 세심한 선택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뇌는 주변 환경 속에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서 보다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는 마치 칵테일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행동과도 같다. 파티장에는 웃음소리, 발걸음소리,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 음악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등 온갖 다양한 소리로 떠들썩하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나 음악소리가 아무리 커도 곁에 있는 친구의 말을 듣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의 경우 주위의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음악의 세계에 빠져든다. 10여 명, 심지어 20여 명이 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귀가 듣고자 하는 내용은 듣지만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차단하는 것과 같다. 멀리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 중에서 나를 부른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칵테일 파티 효과다. 칵테일 파티 효과는 본래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청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그런데 이 현상은 인간이 주의를 배분하는 능력을 더욱 잘 설명해준다. 인간은 외부로부터 수많은 자극을 받지만 주의력을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그것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배제한다. 이때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서 나는 소리의 크기는 다른 소리보다 두세 배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의 주의를 끈다. 예를 들어 바로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새끼손가락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묻는다고 하자.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 새끼손가락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나면 당신은 곧바로 새끼손가락이 쓰리거나 가렵거나 혹은 묵직하거나 차갑다고 느낄 것이다. 사실 질문을 받기 전에도 새끼손가락의 감각은 똑같이 존재했지만 더 중요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질문을 받은 뒤 새끼손가락의 감각이 강력한 신호가 되자 뇌에서 새끼손가락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간은 매일 외부로부터 대량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는 유의미한 선택을 거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우정에도 선택이 필요하다. 나의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친구.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항상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며 친구가 많은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몇 명의 친구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말하는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진정한 친구가 과연 몇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자. 우선 친구들 중에서 먹고 마시고 놀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일이 있을 때만 도와달라고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당신을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곧바로 알려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친구들을 분류한 뒤에도 자신에게 많은 친구가 있다고 여기는가? 아직도 누구누구가 자신의 절친이고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는 몇 명 되지 않고 심지어 한 명도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신은 주변 친구들에 대해 간략한 분류를 끝냈으니 이제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지, 어떤 친구를 원하고 있는지 파악했다는 것이다. 친구와의 사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자신을 변화시킨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신뢰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장점을 본받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운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사랑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자신에게 맞는 상대를 선택해야 한다. 우정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친구를 선택할 때는 양보다 질을 택해야 한다. 거짓된 사랑과 친구로 사귀느니 친구가 없는 게 오히려 낫다.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따라서 친구를 사귈 때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뜻이 맞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하고 꿈과 열정이 있어서 모두에게 본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 어느 성공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언제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친구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분야에서 실력을 키우고 성과를 이루고 싶다면 자신보다 뛰어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설령 당신의 친구가 장점이 많지 않고 대단한 능력이 없으며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인물이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적극적인 자세와 진취적인 태도로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